네,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교재 591페이지 전체 40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1번부터 40번까지 그렇게 두 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실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넣은 것이고요.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국세 부과의 원칙. 우리가 국세 부과의 원칙은 앞글자 따야 된다고 했죠. 실신근조. 실은 뭐요? 실질 과세 원칙. 근은 그러니까 실신근조.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 답은 3번인데요. 3번은 왜 틀렸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거든요.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춰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맞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세부과의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에서 우리가 재소세기 해서 앞글자 땄었는데 그 재소세기 할 때 그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이거는 교통정리 차원에서 봤을 때 국세부과 원칙이 아니라 세법 적용의 원칙 다른 쪽 다 픽인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물론 문장 자체는 1, 2, 3, 4가 다 맞다는 얘기예요. 답은 3번이근데 1번은 뭐겠어요? 신의의 성실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 세무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납세자도 그렇고 세무공무원도 똑같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했었고요. 실신근조할 때 신이고 두 번째는 근거 과세 원칙입니다. 과세 표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거주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의 빛이 기장하고 있는 때는 그 증빙의 근거에서 실질 조사를 해라. 결국 근거에 따라서 과세 때려라. 근거 과세 원칙이고요. 네 번째는 실질 과세 원칙입니다. 명의 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의 실제 주체,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아니라 명의 신탁자다. 수탁자가 대신 팔아주는 거고요. 지금 신탁자가 대신 위탁자겠죠. 네가 대신 팔아줘 맡긴 놈입니다. 실질에 따라서 신탁자 그놈한테 맡긴 놈 그놈한테 과세를 때리겠다. 어떤 실질 과세 원칙이다. 2번 이자를 수령 시에 원천 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 납부했다. 이 경우 과다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 결국 지금 상황 자체가 뭐냐면은 원천 징수액인 세금은 결국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을 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차감 안 하고 납부했다. 세금 지금 더 냈다 이거요.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경정 청구해야지. 답은 1번입니다. 과다하게 신고 납부했기 때문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아야 된다. 너무 세금 잘못 냈습니다 그거. 나머지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2번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틀렸어요. 우리 수정 신고하고 경정 청구가 정확하게 반대인데 수정 신고는 자진 납세하는 거죠. 내가 세금 더 내겠다. 경정 청구는 세금 깎아달라 이건데 두 가지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신고를 다 했었어야 된다. 기존에 신고를 했었어야 된다. 세 번째 경정 청구 수정 신고 틀렸죠. 수정 신고가 아니라 경정 청구였다. 네 번째 행정소송만으로 틀렸습니다. 경정 청구였어요. 세 번째 문제 틀린 설명을 골라봐라. 답은 4번입니다. 4번부터 보시죠. 독립세하고 부가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납세 의무자의 인적사항이 아니라요. 독립된 사원이 있는지 여부,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또 틀린 데가 하나 더 있어. 거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소득세는 독립세입니다. 교육세는 부가세고요. 그래서 부가세라는 것은 결국 다른 세금에 부과돼서 매기는 세금이다. 다른 세금에 부과돼서 과세된다라는 것이고 소득세랑 교육세를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틀린 데가 무려 두 군데나 있었네. 1번은 과세권자가 국가면은 국세, 지자체다 하면은 지방자치단체다 하면 지방세겠죠. 사용 용도의 특정 여부. 그냥 세금 걷는다. 보통세고요. 어떤 특정 목적이 있다. 목적세가 되겠죠. 이것도 다 맞는 것이고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같냐 다르냐. 같으면 직접세고요. 간접세면 다르다. 결국 내 세금을 내가 낸다. 직접세겠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는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소부는 국세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에 법소부는 보통세다.
3번은 방금 얘기한 것이죠. 법인세, 소득세는 직접세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그래서 독립세는 이제 법인세, 그다음 소득세는 다 독립세가 되는 것이죠. 법소부는 다 독립세가 됩니다. 그래서 법소부만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만큼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번째, 옳은 것을 골라봐라. 국세부가의 원칙, 아까도 배웠었던 거죠. 실신근조 해서 상황이 뭐냐, 김철수 씨가 누진세를 피하려고 자기 아내인 김영희 씨를 명의로 사업을 개업하였다. 김영희는 출자한 바도 없고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다. 그냥 이름만 갖다 집어넣은 것이죠. 실질적인 사업자는 김철수고요. 걔가 세금 내야 되겠죠. 그런 것은 결국 실질과세 원칙이다 이거죠. 명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가 누구냐, 김철수고요. 답은 4번. 5번 문제. 문제가 상당히 기네요. 읽기가 싫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산세 다 섞어서 냈나 보네요. 답이 4번인데, 정부는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 기간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전에 감면한다. 그럴듯한 문장이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산세 감면 규정이 없었어요. 과세전 적부심사의 어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제 통지라는 것은 결국 이의 제기 후, 참고로 이의 제기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통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가산세 감면 규정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의 제기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나머지 다 맞는 건데 한번 봅시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차는 결손 금액이 세법에 따라서 신고해야 될 결손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때는 수정 신고되는 것이죠. 세법에 따른 결손금이 100인데 신고서의 결손금이 200이다. 너무 많이 결손금을 지금 혜택 받았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자진 납세하는 거죠. 수정 신고, 경정 청구가 아니라 과세 표준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서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신고서 제출한다. 맞고요. 두 번째,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산세를 일단 부과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썼을 때는. 세 번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에 결정에서 과세표준 세액의 근거가 되는데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판결에 따른 의해서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무려 4줄인데 이 경정 청구 얘기죠. 경정 청구 중에서 이 후발적 사유, 대표적으로 소송, 그런 케이스. 물론 그 문장의 핵심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할 수 있다. 소송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후발적 사유입니다. 예, 됐습니다. 6번. 물 바른 과표를 계산해봐라. 거의 흡사한 문제가 우리 교재에서도 있었던 문제인데 2019년이고요. 두 번째 줄에 회계사의 검토를 받던 중에서 세무조정에 누락된 것이 확인이 됐답니다. 밑에 박스부터 봐야 되겠죠.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1,500만 원이 니은에 있는데 거기 105번에 보시면은 빵이 하나 돼 있잖아요. 그거 1,500만 원 바꿔놔야지. 1,500만 원 빵이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두 번째 박스 누락상에서 결손금은 이제 우리가 10년간 공제가 되겠죠. 다만 2008년까지 발생한 것은 5년간 공제가 됩니다. 그럼 거기 2008년도에 결손금 5천만 원은 써먹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2010년부터 10년 하면 뭐요? 2019년 널널하네. 2010년 4,500만 원, 2018년 1,000만 원 더하시면서 5,500만 원인데 이 5,500만 원만큼은 결손금, 2월 결손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다 정리를 다시 하면은 104번의 차가감 소득금액이 1억 8,500, 105번은 1,500만 원 돼야 되겠죠. 106번 없고 107번은 그럼 2억이 되겠죠. 각 사업료도 소득금액이 그러면 2억이 됩니다. 108번도 2억이고 109번은 얼마? 방금 계산했지만 5,500만 원. 차감이 되면은 과표는 1억 4,500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112번은 1억 4,500. 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기타 사회출 맞는 게 뭐냐? 답은 3번입니다. 소득처분 물어보는 것이죠. 1번은 대주주에 대한 사택유지 비용.
사택 유지 비용은 임직원들은 괜찮은데 이 대주주야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손금물산입 배당이 되겠죠. 손금물산입 배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득세를 비용처리했다. 자산인데 비용처리했다. 그럼 유보죠, 그렇죠? 손금물산입 유보입니다. 유보. 자산부채를 건드려주는 것은 유보 마이너스 유보고, 입금산입과 손금물산입은 무조건 유보고, 손금산입과 손금산입과 입금물산입은 마이너스 유보죠. 유보입니다. 답이 3번인데, 간이 영수증을 받고 10만 원 지출했대. 접대비로 계산했다는 거 틀렸죠. 접대비는 10,000원 초과됐을 때는 법정 증빙을 무조건 받아라. 법적 증빙을 받아라. 근데 간이 영수증은 법적 증빙이 아니잖아요. 법적 증빙은 4가지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 영수증. 답이 3번입니다. 접대비에 관련된 세무조정은 기본적으로 기타 사유지출이었습니다. 거래처한테 쓴 돈이기 때문에. 기타 사유지출이 뭐예요? 사업자한테 기속이 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속이 된다. 그 3가지예요, 결국은. 물론 무조건 기타 사유지출로 열거된 것 중에 하나가 접대비 관련 세무조정이었고, 다만 뒤에 해설이 잘못됐어요. 해설에는 뭐 증빙 불비 접대비 되는데, 증빙이 없다는 건 아니죠. 이거는 법적 증빙 미수치 접대비지 증빙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증빙 불비 접대비는 상여입니다. 대표자 상여입니다. 해설이 잘못됐고, 답은 맞아요. 4번째,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 안 받고 대여해줬다. 대표이사 쪽이 있기 때문에 입금 산입 상여가 되겠죠. 인정이자만큼이 수익으로, 이자 수익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 되고, 그 다음에 기속자는 이제 상여, 대표이사니까 상여가 됩니다. 8번 문제, 손금 인정이 뭐냐? 증빙은 잘 갖췄다. 답은 2번인데요. 1번의 첫 번째 있는 것은 업무 승용차, 우리 업무용 승용차 배웠는데 사적 사용 비용은 손금 부담입이죠. 개인적으로 쓴 건 안 되잖아요. 법인가 사업과 관련된 것만 되는 것이고, 비용 인정되는 것이고, 그럼 걔는 손금 불산입이고, 걔는 탈락.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손금이 비용인데 이건 자본 항목이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기본적으로 자본 쪽에서는 회계하고 세법이 다 같습니다. 딱 하나 빼고 세무조정이 딱 한 군데 등장하는데,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하고 처분 손실. 이 자기주식 처분이익하고 처분 손실은 세법에서는 수익하고 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회계에서는 자본이익금, 자본조정으로 보는 것이죠. 하여간에 자본 항목이니까 그래도 탈락. 3번째, 4번째는요 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사용자가 회사죠. 회사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뭐 직장 보육시설비, 이런 거는 다 복리후생비죠. 회사한테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뭐 한도 어른 거 없잖아요. 다 전액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고, 150만 원 더하기 370만 원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감가상각비 틀린 거 골라봐라. 답은 2번. 잔존가액은 유형하고 무형 전부 다 빵입니다. 그래서 10% 돼 있으니까 틀린 것이고요. 2번이 답이고, 1번은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장부가에 합산을 해가지고 자산 내용 녀석 그대로 적용한다. 결국은 이제 취득가에다가 그냥 얹힌다 이거.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돌아가서 취득가에다 얹혀가지고 여러 가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1번의 얘기였고요. 3번째, 감가상각 방법 신고하지 않을 때 무신고죠. 무신고인데 건물, 우리 수업 목적상 건물은 정액법이고 나머지는 정률법 하시면 됩니다. 유형자산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물은 정액법, 나머지는 정률법. 유형자산은 그렇게. 기계장치니까 정률법 맞죠? 4번째, 사업연도 중에 취득했대. 뭐 기중에 취득했다 이거죠.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상각 범위액은 사용한 날부터 이제 월수 계산에 들어간다. 뭐 회계든 세법이든 똑같은 것이죠. 결국 사용 가능 시점부터 수익 창출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감가상각의 논리는 수익 비용 대응 논리다라고 배웠었을 텐데, 수익 창출되는 시점부터 비용 처리한다. 다만 이제 월할 계산한다는 얘기죠. 기중에 취득할 때. 10번 문제 갑니다. 네, 10번째. 중소기업이 아닌 3일이랍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했답니다. 할부 판매하면 우리는 장기 아니면 단기입니다. 세무조정을 골라봐라. 근데 장기 할부 판매는 뭐요? 인도 후 최종 할부금까지 기간이 1년 넘어가면 1년 이상이면 장기고, 그렇지 않으면 단기인데, 얘는
디귿에 보세요. 2019년 2월 25일 날 계약금을 받고 6개월 경과할 때마다 5회씩 분할이다. 그러면 당연히 장기 할부 판매죠. 최종 할부금까지 기간이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럼 장기 할부 판매는요, 기본적으로 답이 1번이에요. 세무정이 없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나오면 무조건 세무정 없음이라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되거든요. 인도 기준도 되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다 돼. 그 다음에 약정일 기준도 됩니다. 약속한 날 약정일 기준도 되고요. 명목 금액으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치로 해도 됩니다. 모두 다 인정된다. 이때 인도를 하고요. 할부금 받아.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럼 장기 할부 판매겠죠. 이렇게 받기로 했대. 그리고 이제 현재 가치에서 시장 이자 10%를 현재 가치 했더니 240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회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가치를 해가지고 매출 240 잡는 것도 되고, 아니면은 그렇게 현재 가치 안 하고 이제 명목 금액을 해서 300으로 인식을 해도 되고, 현재 가치 안 하면 300이잖아요. 아니면 인도 기준, 지금 한 개 뭐 다 뭐 인도 기준 적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약정일 기준 해가지고 요때 각각 돈을 받기로 했다. 세금 계산, 뭐 세금 계산서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이렇게 3번 수익을 잡아도 된다. 매출백, 매출백, 매출백.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다 된다는 거예요. 약정일 기준, 인도 기준, 뭐 명목금액, 현재 가치 뭐 다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없어요. 어쨌든 얘네들은 그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리얼에 보시면은 5천만 원 매출로 인식했대. 인도 기준 적용한 거네, 그렇죠? 인도 판매한 시점에 매출 다 인식했다. 또 뭐 다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약정일 기준 했다 세무조정 없고, 현재 가치 명목 금액 다 세무조정 다 없습니다. 11번 문제. 손금 불산입되는 것을 골라봐라. 감가상각을 신고 안 했다. 무신고다라는 것인데, 아까 무신고 배웠었잖아요. 건물은 정액법, 나머지는 정률법.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건물은 165만 원이 해당액이고요. 범위액, 상각 범위액이 한도겠죠. 이 범위액이 정액법을 쓰시면 되겠고요. 60만 원.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럼 정액법에서는요, 계산해 보시면은 165만 원 빼기 60만 원 하면 105만 원만큼 손금물산이 유보 나옵니다. 기계장치 해당 금액은 270만 원. 범위액은 2, 3, 4, 7, 500. 왜냐면 정률법 쓰는 거니까. 기계장치는 352, 500이 나와요. 352, 500. 손금물산 유보. 그런 다음에 두 개 더 하시면 답이 2번입니다. 건물 쪽은 105만 원. 기계장치는 35만 2,500원에 손금물산이 유보가 납니다. 이렇게 한도 시부인 계산 들어가는 거 다 건바이 건으로 하는 거예요. 한 건당 한 건당 하나하나 다 자산마다 하는 거다. 12번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시오. 감가사업비 쪽 문제가 너무 많네. 2018년에 작년에 취득한 기계입니다. 그리고 당기 2019년을 물어봤어. 상각 범위액.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정률법인지 정액법인지, 그리고 신고를 안 했는지 했는지. 얘는 정액법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면 될 텐데, 취득가는 6억이죠. 상각률은 내용연수가 지금 몇 년 나왔어요? 신고 내용연수 3년 돼 있으니까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물론 세법에서는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뭐 그거나 똑같죠. 답은 2억.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세무상 취득하고 거기다가 상각률을 3분의 1 곱하는 건데 나누기 3이나 똑같은 것이고, 답은 4번. 너무 쉬워서 좀 당황스럽죠.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었네. 하나 더 있었네. 이렇게 설마 끝날 리가 없지. 거기에 보면 디귿에 자본적 지출이 있어. 자본적 지출은 무조건 최초 취득가에다 얹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9억 나누기 3 하면은 답은 3억. 자본적 지출은 최초 취득가에다가 가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3억이고 2020년도 3억이고 왜? 정액법이니까요. 13번 문제. 법인세법상 기부금 세무조정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아우 쉬워. 한도가 500인데요. 2018년에 지출액이 1,500입니다. 그러면 2018년에 손금물산입이 1,000이 되겠죠. 1,000만 원. 그리고 2019년은 한도 미달이 500이 됐습니다. 그럼 추인이 되는 거 추인. 손금 산입이 500만 원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다시 말하면 추인된 금액 말하는 것이죠. 걔는 500만 원에서 됐고 이 기부금의 경우는 5년이 아니라 개정이 돼서 10년으로 2월 공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2018년에 1000만 원만큼 한도 초과가 됐는데 19년에 500이 추인이 됐어. 그럼 500 남았죠. 앞으로도 계속 10년 동안 계속 2월 공제가 되는 겁니다.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간. 14번째 세무조정 옳은 것을 골라봐라. 접대비. 접대비는 4단계 세무조정이죠. 1단계 뭐예요? 증빙불비 접대비. 2단계는 업무 무관 접대비. 3단계는 법정 증명 서류 미수치 접대비. 네 번째는 그 유명한 한도 시부인 계산 접대비. 한도 시부인 계산 시인됐다 부인됐다 한도 미달이다 한도가 초과됐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뭐 대표자 상여로 처벌하는 것이고 손금물사님 여기는 뭐 상여 등이 되겠죠. 기속자에 따라서 뭐 대표이사에는 상여고 나머지라면 뭐 대주주라면은 뭐 배당이고 등등등. 이거는 다 기타 사유출이죠.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거래처한테 쓴 돈이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기속되는 기타 사유출로 가는 것이죠. 그거를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야지. 접대비는 4단계 세무조정 구조. 먼저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증빙불비가 하나 있네. 증빙불비. 거기 보니까 45만 원에 증빙이 없대. 45만 원 여기 있죠. 상여가 처분될 것이고요. 손금물사님. 전부 다 손금물사님. 두 번째. 업무무관 접대비는 보통 수업 목적서 안 나옵니다. 회계사 세무사 문제 아닌 이상 안 나오고요. 여기도 업무와 관련 없어요. 법적 증명 서류 미수치 접대비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왜냐면은 박스에 보시면은 영수증 특별한 언급 없으면 간이 영수증입니다. 왜냐면 현금 영수증은 분명히 현금 영수증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수증은 간인데 우리가 접대비의 경우는 건당 10,000원이 초과될 때 10,000원 초과될 때 반드시 받아라. 법적 증명 받아라 이건데 이건 건당 10,000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5,000원이니까 10,000원까지는 괜찮은데 5,000원이니까 당연히 괜찮은 거죠. 간이 영수증이면 원래는 세 번째에서 걸리는 건데 건당 10,000원이 이하였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그럼 남은 게 이거네. 해당 금액과 한도 비교하는 겁니다. 해당 금액은 그러면 22305-000 왜 이거예요? 2,230만 원에다가 그 5,000원 더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한도는 그 세 번째 줄에 2천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2305000 이것이 손금물산이 기타 사유출. 맞나요? 세무 조정은 2번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업무무관 가지급금 3단 콤보 불이익이 있죠? 그 3단 콤보 불이익 답은 4번인데요. 첫 번째 이자 비용 중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당액은 손금물산이 판다. 우리 지급이자 손금물산이 그 규정이죠. 우리 채비 건업해서 뭐 채권자 불명 비실명 채권 증권 이자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 할 때 이 업무무관 자산 중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규제. 두 번째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자를 안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낮게 받았다. 적정 이자보다 낮게 받았다. 그럼 적정 이자율로 다시 말하면 시가가 되겠죠. 시가로 계산한 이자 상대액만큼과 실제 취하고의 차익만큼을 입금 산입 그다음에 기속자에 따라서 뭐 배당, 상여 등등도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있을 때 3단 콤보 불이익. 세 번째는요. 대손 충당금 쪽이죠.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뭐 암기사항이죠. 답은 4번이고요. 16번째. 세무 조정을 해봐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가액 자동차 네 대표이사 쪽이죠.
2019년 1월 달에 샀대. 1월 초에. 다음 지급이자는 이렇게 되고요. 차입금 적수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지급이자 선금물산입. 그럼 공식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자 지급이자가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800만 원 곱하기 이자 비용 곱하기 적수분의 적수인데 분모는 차입금 적수고요. 차입금 적수 거기 나왔죠. 365 차입금 적수고 이거는 가지급금 적수인데 여기는 가지급금은 아니고요. 업무무관 자산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대표이사인데 당연히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차량 샀대. 그럼 업무와 무관한 거잖아. 이것은 업무무관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부가로 안 하고 취득가로 한다고 했어요. 취득가로. 취득가가 4천만 원 줘줬고요. 0.4억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적수분의 적수인데 1월 초에 샀으니까 365를 때리는 것이지. 이렇게. 그럼 그만큼 이제 손금벌산이 기타 사유줄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벌산임은 무조건 기타 사유줄이었습니다. 무조건 기타 사유줄로 열거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17번 신고주정 맞는 게 뭐냐? 답은 4번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그 대표적인 신고주정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따른 어떤 상황들이 다 신고주정 쪽이었고요. 결산조정사항이 물론 원칙이었지만은 1번, 2번, 3번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뭐 설명할 게 없죠. 뭐 쭉 다 열거돼 있던 거니까 사업자의 1번은 뭐 채무자의 파산, 뭐 사업 폐지, 사망 이런 것들. 결산조정사항을 알죠. 너가 비용 처리해야 그때 인정해줄게 라는 거죠. 2번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어음수표. 다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손 요건이 아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서 20만 원 이하의 어떤 소액 채권 이런 것들도 다 결산 조정사항입니다. 18번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옳은 것을 골라 답은 2번입니다. 일단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이거잖아요. 특수관계라고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케이스예요. 세금 줄이려는 의도. 내가 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싸게 팔았다. 저가 양도했다. 뭐 고가 매입했다. 다 내가 손해보는 케이스.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세금이 줄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케이스다. 세금 줄이려는 의도, 특수관계인.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은 현저한 차이, 현저한 이익 차이가 나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려서 세무조정이 들어가는데 기업부터 봅시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 자산, 수익이 안 난 자산을 8억 원에 샀대. 그럼 내가 손해보는 케이스잖아요. 딱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네. 특수관계인, 손해보는 케이스. 세금 줄이려는 의도 맞습니다. 이유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인과의 어떤 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틀렸죠. 당연히 기본 전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입니다. 세 번째 또 맞는 것인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서 특수관계의 존재 여부는 해당 법인과 법령이 정하는 일정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 경우 해당 법인도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겠죠. 특수관계.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있고 저놈이 있는데 저놈이 나의 특수관계냐? 그러면 나도 저놈의 특수관계이다. 쌍방관계다라는 것이죠. 한쪽만 특수관계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을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요. 그 밑에 뭐 감정한 가액이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 중에서 큰 금액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린 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었죠. 감정평가사 가액 그리고 그거 모르겠다. 상속세 증여세에 의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서 감정평가사 상속세 증여세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만 더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죠. 외국납부 세액 공제 어떻게 되냐? 이거 뭐 공식 외워야죠. 뭐 공식. 기본적으로 외국에 대한 세금이 어디 있어요? 거기 외국납부 세액 300만 원. 그거 빼줄게. 그거 빼줄게. 이중과세 조정이죠. 다만 한도가 있다. 여기 해당액이고 한도인데 한도는 이제 산출세 곱하기죠.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고요. 법인세 쪽에서는 이제 과표 기준으로 안분이 되는 것이죠. 소득세 쪽에서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안분이 되는 것이고 우리 법인세 쪽이니까 전체 과표가 2억이 되겠고요. 국외 원천 소득은 거기 디귿에 0.6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빼줄게. 이거 너가 냈으니까 세금 냈으니까 빼줄게. 근데 이게 한도야. 얼마?
한도가 600만 원. 둘 중 작은 것은 요 300만 원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 20번. 신고 납부 틀린 걸 골라봐라. 답은 2번입니다. 과세표준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틀렸죠. 한 개라도 미신고 시에 우리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무신고 가산세. 여기는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또 있죠. 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현금으로 빠졌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하여튼 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서류는 이제 필수적인 첨부 서류였다. 한 개라도 미신고 시에 무신고 가산세다. 1번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다. 신고하고 납부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라. 세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신고는 해야 되겠죠. 납부는 할 게 없겠지만 신고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네 번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일정 금액 초과했을 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2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소득세도 똑같은 규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체 40문제니까 이때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끊고 21분부터 마지막 40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